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가가치세법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뭐 1강, 2강 자체가 좀 강의 시간이 길어가지고 너무 초반부터 이렇게 진이 빠진 건 아닌가 사실 하는 마음이 살짝 들지만 점차 수월해질 것으로 제가 조금 희망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번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 부가가치세 과세 요건들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거래, 일단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세 가지 어떻게 나눴었나요?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 그리고 재화의 수입 맞습니다. 이것도 벌써 알고 계시잖아, 그렇죠? 그게 과세 대상인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재화의 용역의 공급 시기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요 466페이지입니다. 466페이지고 일단 제가 그동안 배웠던 거를 좀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우리 조금 이제 시작하니까 마음을 조금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림으로 이렇게 한번 그려볼 겁니다. 했던 얘기를 조금 다른 그림으로. 일단 공급자, 주인공이 등장하죠. 물건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공급자. 그리고 공급 받는 자. 이렇게 이제 주인공은 부가가치세법상 주인공은 이렇게 두 명입니다. 우리 공급자는요. 공급받는 자에게 뭐를 줘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합니다. 이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 즉 얘네를 우리가 과세 대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그러면 공급받는 자는 공급자에게 대금을 지급을 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이름이 뭐였어요? 공급가액에다가 더하기 부가가치세를 붙여서 줬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급자는요. 여기서 받아온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매출세액으로 보아서 세무서에 납부하는 거죠. 우리 공급받는 자 입장에서는 얘가 뭐가 돼요? 그렇죠. 매입세액으로 보아서 뭐가 돼요? 공제를 받는 겁니다. 요 구조였어요. 근데 요 구조가 정말로 있었던 일이야? 사실 이런 거래가 있었어? 라고 확인하는 증빙이 세금 계산서입니다. 제가 이렇게 쓰는 거는 그냥 세금 계산서라는 표시예요. 이렇게 세금 계산서구나 라고 여러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중요한 건 도대체 뭐가 이거 지금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거냐가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도대체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났냐가 중요해요. 그게 바로 이제 공급 시기의 문제입니다. 자, 뭐가 과세 대상이냐? 그리고 도대체 언제로 이 공급을 볼 것이냐? 그거 두 개를 오늘 살펴볼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단 첫 번째, 무엇이 과세 대상인가요? 라고 봤을 때 우리는 크게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재화의 공급은요.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실질 공급도 있지만 잘 들어보세요. 사실은 공급이 아니야. 자, 우리가 지금 공급한다라는 얘기는 뭐라 그랬어요? 요렇게 일단 정의를 합시다. 공급으로 본다. 공급으로 본다. 이런 얘기가 지금 많죠. 공급한다. 공급으로 본다. 이 얘기는 즉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겠다라는 의미예요. 결국에 부가세법에서 반복적으로 무언가를 공급했다. 혹은 공급으로 본다. 이 얘기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겠다. 그 거래에 대해서 10%를 매기겠다.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일단 그렇게 개념 잡으시고요. 사실 실질 공급은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돈 받고 물건 팔고 돈 주고 그리고 이제 물건 주고 나서 외상으로 팔고 또 물건 주고 나서 할부로 팔고 다양한 형태의 계약들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렇게 다양한 형태의 어떤 형태의 계약이 일어나더라도 실질적으로 공급이 일어났으면 물건이 판매가 됐으면 부가세가 붙는다 이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공급이 안 일어났는데 공급이 일어난 것처럼 취급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간주 공급입니다. 자, 여러분 요 간주라는 의미도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세법에서는 요 간주 또는 의제라는 용어를 많이 써요. 자, 간주하다. 무엇을 무엇으로 간주하다. 혹은 무엇을 무엇으로 의제하다. 공급이 아닌데 공급으로 간주하다. 공급이 아닌데 공급으로 의제하다는 얘기는 실제 그게 아니지만 그런 걸로 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공급이 안 일어났는데 공급으로 치겠다. 그런 얘기예요. 교재 와보세요. 466페이지입니다. 자, 재화의 공급이란 계약상,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해서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걸 말하고요. 첫 번째, 실질적 공급.
사실 공급이 일어난 건 뭘 보냐면 첫 번째로 매매 계약에 의해서 공급이 된 걸 얘기해요. 현금으로 팔건, 외상으로 팔건, 할부로 팔건, 장기 할부로 팔건, 어떤 형태로 팔건 간에 계약에 의해서 물건이 공급됐다? 과세입니다. 자, 가공계약 가볼게요. 자기가 주요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무슨 얘기냐면 내가 가공을 해주기로 했어요. 어떤 물건의 가공, 용역을 제공해주기로 했는데 그때 추가적으로 내가 어떤 이제 자재를 대고서 가공을 해줬다. 요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겠다. 하지만 어떠한 자재도 들이지 않고 진짜 손수 가공만 해줬어요. 그냥 임가공만 해준 거예요. 그거는 뭘로 본다? 따라서 주요 자재를 부담하지 않고 가공계약에 의해서 재화를 가공해서 인도하는 건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그러니까 자재를 부담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냐 용역의 공급으로 보냐가 구분된다 이런 얘기죠. 잘 봐두시고요. 말문제 나오기 너무 좋으니까. 교환계약,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 내가 물건을 주고 이렇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요. 돈을 받을 수도 있지만 다른 재화나 용역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게 뭐다? 교환이다. 교환도 뭐다? 재화가 공급된 거니까 부가세가 과세된다. 거래다. 실질 공급이다. 아셨죠? 자, 기타 뭐가 있나요? 경매, 경쟁매매죠. 입찰해가지고 경쟁매매하는 거, 수용, 국가나 법률로 수용하는 거, 그리고 현물 출자는 뭐냐면 법인을 설립할 때 금전으로 사실은 자본금을 납입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나 다른 뭐 노무라던가 이런 걸로 출자하는 게 현물 출자예요. 물건으로 출자하는 거. 그리고 대물 변제, 내가 채무가 있는데 채무를 물건으로 갚는 거야. 예를 들면 갚아야 되는 외상매입금이 있는데 그거를 뭐 이제 뭐 다른 뭐 건물 같은 걸 줬다던가 다른 물건으로 줬다던가 이런 게 다 대물 변제죠. 그런 것도 사실상 뭐예요? 재화가 인도되거나 양도가 되었죠. 전부 실질 공급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각종 계약상, 법률상 어떠한 사건이 일어난 거 전부 다 실질 공급에 해당됩니다. 쭉 읽어보시면 어려울 거 하나도 없고 간주 공급 봅니다. 제가 지금 간주에 대해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거예요. 첫 번째 줄 보세요. 실질적인 재화의 공급이 아닙니다. 사실은 위에서 봤었던 그러한 계약상 법률상의 실질적인 공급이 아니에요. 그런데 과세 목적상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한다. 자, 공급받는 자가 나라고 생각을 해보죠. 자, 나예요, 나. 나는 이렇게 공급을 받기도 하고요. 이렇게 공급을 받기도 하고요. 내가 공급자가 되기도 해요. 맞죠? 나는 동시에 공급자죠. 그래서 나는 동시에 공급자이기 때문에 내가 창출한 재화와 용역을요 누군가에게 공급합니다. 얘가 뭐 최종 소비자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다른 사업자가 될 수도 있겠죠. 누가 되었던 간에 나는 얘를 공급을 할 거예요. 그러면 나는 저 상대방으로부터 공급 가액과 부가세를 받겠죠. 맞아요? 공급 가액, 동일한 거래가 내 입장에서는 두 가지 역할을 하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받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때 받았던 이 부가가치세는 뭐예요? 이때 받았던 이 부가가치세는 나의 매출세액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나는 사실 하나의 사업자로서 나는 사업자의 한 명으로서 내가 공급할 때 받아온 이 매출세액에서 내가 공급을 받아오면서 내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을 받으면서 지불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 거예요. 부가세를 납부해야 되는 거죠. 자, 이 구조잖아요. 지금 이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가 이미 부가가치세 공부를 많이 해오고 있으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사다가 물건을 파는 게 나의 역할이에요. 사업자니까. 사업을 하기로 한 거니까. 내가 지금 최종 소비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최종 소비자의 역할에 있으면은 나는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최종 소비자는. 근데 나는 중간 단계 사업을 하기로 약속한 사업자이기 때문에 가운데서 매출세액은 징수하고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사업자란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단절된 겁니다. 자, 단절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매출세액을 징수하지 못한 거예요. 결국 간주 공급이 발생하는 이유, 간주 공급으로 의제하는 이유는 야, 너 지금 사업하기로 해놓고 매입세액 공제 받아 먹었잖아. 그런데 너 왜 매출세액은 징수 안 해?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절되는 저기 있는 간주 공급의 사례가 있는데 단절되는 간주 공급에 해당하는 아이들에게는 전부 다 공급으로 의지하겠다는 겁니다. 간주 공급으로 봐서 단절되는 경우에 공급으로 간주해서 부가세를 어떻게 하겠다? 과세하겠다는 거예요. 요게 목적이에요. 요게 목적이에요. 다시 교재로 와봅니다. 자, 아까 읽었던 거에서 4줄 더 내려와 보세요. 따라서 자,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과세의 형평을 위해서 간주공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간주공급으로 한번 과세하지 않으면요. 이 사업자는 매입세 공제 먹고 먹튀하는 거예요. 자기가 최종 소비자도 아니면서. 아시겠죠? 만약에 여기서 그만둘 것 같으면은 너 매입세 공제를 안 받았던가, 매입세 공제를 안 받았던가, 아니면은 과세로 매출세액을 거래등록하거나 그렇게 했었어야 된다는 거지. 그렇죠?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고. 그렇다면 이제 간주공급의 유형에는 뭐가 있는지 볼게요.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징화, 폐업시 잔존제야. 자, 이렇게 이야기로 기억을 해보세요. 너 물건 사가지고 와가지고 매입세 공제 해놓고 물건 사와서 매입세 공제 받아놓고 그거를 네 사업에다가 갖다 썼어? 부가세 내놔. 이거고. 자, 너 물건 사다가 매입세 공제 받아놓고 그거를 너네 집에 갖다 썼어? 부가세 내놔. 이거예요. 자, 사업상증이요. 너 물건 사다가 매입세 공제 받아놓고 그거 너 거래처에 접대한다고 그걸 줬어? 부가세 내놔. 이거고요. 폐업시 잔존제야. 너 물건 사다가 매입세 공제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계속 사업을 하기로 해놓고 폐업하고 사업을 그만둔 거야? 부가세 내놔. 물론 폐업은 내 의지는 아니라서 슬픈 일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모든 사유가 뭐냐면요. 중간에 매입세 공제는 받아놓고 그 다음 단계로 진행하지 않는 사건들이에요. 아시겠죠? 공짜로 다음 단계를 진행한 거야. 공짜로 다음 단계로 간 거예요. 자, 봅니다. 일단 간주공급 유형 첫 번째 자가공급.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 소비하는 것을 말한다. 원래는 내가 물건을 가져다가요. 나의 사업을 위해서 쓰고 그렇게 써가지고 만든 거를 다시 파는 거는 정상적인 겁니다, 여러분. 원래 물건을 사다가 자기 사업에 사용, 소비하는 거는 정상적인 거예요. 그게 매입세 공제되는 당연한 이유인데 특별히 3가지 사유만 자가공급은 원래 인정되지만 특별히 3가지 사유는 인정 안 된다. 다시 얘기해서 3가지 사유인 경우에는 매출세액이 자가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간주공급으로 봐서 과세하겠다. 아시겠죠? 468페이지 가보세요. 3가지 사유가 뭐냐면 첫 번째 3가지 사유가 자가공급의 표 안에 보시면 돼요. 자가공급의 3가지 사유 1번 면세 전용 2번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승용차로 사용한 거 3번째가 뭐죠? 직매장 반출 직매장 반출 뭔가 들어봤는데 그쵸? 그거랑 다 연결되는 겁니다. 반출 됐죠? 요렇게 3가지는 자가공급으로 봐서 다 어떻게 하겠다고요? 부가세 과세하겠다는 겁니다. 부가세 과세하겠다. 면세 전용. 자, 빠르게 제가 사례를 들려드릴 거예요. 내가 오피스텔을 매입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임대사업을 할 거거든요. 나는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서 과세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오피스텔을 매입했어요. 얘를 1억 원에 매입해가지고 1,000만 원의 매입세액이 발생해서 나는 요거를 환급받았습니다. 공제받았다는 얘기예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어요. 공제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나는 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과세 사업으로 할 때만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지 내가 만약에 면세 사업자라면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는 사업자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내가 과세 사업을 하는 경우에 공제가 가능한 거지 면세 사업하면 안 돼. 그런데 네가 임대 사업을 시작하고 보니까 여기에 주택 임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오피스텔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이 거기를 주거용으로 쓴 겁니다. 자, 오피스텔은 사업용으로 쓰면 과세지만 사업용 임대를 하면 과세지만 주거 임대를 하면 면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너 지금 과세하겠다 그래서 공제 받아먹고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면세로 전용한 거야? 바꿔 쓴 거야? 전용한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토해내 이겁니다. 그게 면세 전용이에요. 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는 뭐냐면 내가 렌트카 사업을 합니다.
저기 이제 제주도 가면은요. 요새 제주도 많이 가니까 제주도 가면은 그냥 대중교통 타고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렌트를 안 하고 그냥 다니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렌트를 무조건 해야 돼요. 렌트카 회사 가면은 우리 일반 이런 이제 최종 소비자들한테 렌트카를 빌려주죠. 근데 이제 렌트카 회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렌트카 회사는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뭐를 공급받아요? 자동차를 공급받죠. 다양한 자동차, 아주 다양한 예쁜 자동차들을 다 공급을 받아요. 그런 다음에 이거를 다른 그 최종 소비자한테 렌트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근데 요 차량을 매입할 때 보세요. 요 차량이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짜리 차량이라고 해보세요. 그럼 부가세가 얼마가 붙었을까? 500만 원이 붙었겠지. 근데 너는 렌트카 회사 사업을 하니까 요 500만 원에 대해서 어떻게 해줬을까? 매입세액을 공제해줬단 말이지. 사업하니까. 공제해줬어요. 그쵸? 그런데 네가 지금 렌트카 사업을 하기로 해놓고 요 차가 너무 잘 빠졌다고. 사장님이 그 차 너무 잘 빠졌다. 그거 우리가 쓰자. 그래갖고 이 차를 그냥 쓴 겁니다. 그냥 직접 사용한 거예요. 직접 사용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안에서 내부 직원이 쓰거나 뭐 대표이사가 쓰거나 영업용으로 쓰거나 어쨌든 우리 회사가 쓴 거야. 빌려주는 걸로 쓴 게 아니라. 이해되시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야, 너 지금 렌트 사업에 쓰는 거 아니고 자동차 네가 썼어? 그러면 매입세 공제 왜 받았어? 안 되겠다. 취소. 매입세 공제 부가세 내놔. 간주공급. 이거 간주공급으로 봐서 부가세 내놔 이겁니다. 간주공급, 자가공급으로 보는 거죠.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은 이렇게 렌트카 회사가 아니라 일반 회사 같은 경우 있죠. 우리 일반 회사들은요. 자동차랑 관련된 모든 매입세액을 불공제해요. 이거는 우리가 매입세액 가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 겁니다. 지금은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세요. 다른 회사들은요.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차량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합니다. 다시 모든 회사들은 차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거든요. 모든 회사들은. 그런데 너는 렌트 사업을 하기 때문에 내가 공제를 해준 건데 너 지금 이 차를 렌트 사업에 안 쓰고 네가 직접 썼어? 그러면 토해내. 그 얘기예요. 불공제 대상이기 때문에. 됐죠? 자, 세 번째 직매장 반출.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부산, 진주였나요? 자, 진주 사자 아웃도어 매장이 있었고 부산 아웃도어 매장이 있었죠. 자, 이때 우리는요. 사장님은 동일하지만 사업장은 각각 별개의 사업장이었어요. 그래서 진주에 있었던 1,000원짜리 재고를요. 부산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진주에서는 사실 매출 1,000원으로 인식해야 돼요. 자, 우리 예제 풀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진주가 부산으로 재고를 보낼 때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직매장 반출을 시키는 거예요. 판매 목적 직매장이니까 직매장으로 반출을 시키는 겁니다. 반출시키면서 진주는 매출 1,000원이 끊기는 거고 부산은 뭐가 끊겨요? 매입 1,000원이 생기는 거죠. 맞나요? 왜냐하면 얘가 얘한테 물건을 보낸 거니까 진주는 1,000원 매출 생기고 부산은 1,000원 매입 생긴 거예요. 요게 바로 직매장 반출인 거예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각각의 사업장이니까 요 공급으로 봐서 세금 계산서 끊어라. 즉 직매장 반출은 원래 재화의 공급이에요. 자, 직매장 반출은 원래 재화의 공급이에요. 한 단계만 더 나가 볼게요. 가만히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내가 주사업장 총괄납부나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를 적용받는 사업자입니다. 그러면 나는 얘를 통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식하는 사업자죠. 혹은 총괄해서 납부할 수 있는 사업자죠. 그쵸? 그러면 요런 세금 계산서를 안 끊어도 된다고 얘기했죠. 자, 세금 계산서를 왜 안 끊어도 되냐? 주사업장 총괄납부나 총괄이라고만 쓸게요. 총괄납부나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는 사업장의 특례라고 했잖아요. 예외라 그랬잖아요. 요거를 적용받는 사업장은요. 세금 계산서를 끊지도 않고요. 재화의 공급도 아니에요. 다시 얘기해서 원래 직매장 반출은 재화의 공급이라서 세금 계산서를 끊어야 돼요. 그런데 주사업장 총괄납부나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를 적용받는 사업자는요. 직매장으로 반출하는 게 재화의 공급이 아닙니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도 안 끊어도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 세 가지 이해 잘 하셔야 돼요. 책 봅니다. 468페이지 면세 전용 오피스텔 사례 드렸어요. 사업자가 자기 과세 사업을 위해서 오피스텔을 취득했는데 너 그거 월세 주면서 면세 사업으로 한 거야?
그러면 부가세 내놔. 두 번째,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는 일반 회사들은 다 원래 매입세 불공제예요. 그런데 네가 그거 렌트카에 쓴다고 해놓고 그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를 네가 직접 사용했어? 너 부가세 내놔. 이거예요. 전부 매입세 공제를 받았을 때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자, 판매 목적 타사업장 보세요.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진주 부산에 있는 사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뭐라고 돼 있어요? 사업자 단위 과세자로 적용받는 과세기간이나 주사업장, 즉 사업자 단위나 주사업장을 적용받을 때는 뭐라고 돼 있어요? 재화의 공급으로 안 본다. 안 본다. 그래서 세금계산서 발급 안 한다. 그런데 만약에 네가 잘 몰라서 세금계산서 발급했니? 그래, 그럼 재화의 공급으로 보자. 이렇게 두 번 꼬은 거예요. 자, 자세히 읽어보셔야 돼요. 밑에 내려와갖고 표 보세요. 그 회색으로 된 표. 그것도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즉 직매장 반출은 원래 재화의 공급입니다. 그런데 주사업장이나 사업자 단위를 적용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서 세금계산서를 끊지 않아요. 그런데 주사업장이나 사업자를 적용받는데 세금계산서를 끊었어. 그럼 이왕 끊었으니까 그냥 재화의 공급으로 보자 이거야.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여러분. 넘어갑니다. 개인적 공급. 개인적 공급은 말 그대로 개인적으로 사용한 거예요. 내가 에어컨 파는 사장님이야. 우리 너무 여름에 더워. 우리 집 에어컨이 고장났네. 그럼 굳이 내가 마트 가서 에어컨을 사겠어요? 우리 집에 있는 창고에 있는 에어컨 들고 가겠어요? 창고에 있는 에어컨 들고 가지. 그러면 나는 최종 소비자로서 마트에 가서 샀으면 부가세를 냈을 건데 우리 집 창고 거 들고 가면 부가세 냈어요? 안 냈어요? 안 냈지. 그거 방지하겠다는 겁니다. 개인적 공급 그거예요. 보세요. 두 번째 줄에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 목적이나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 소비하는 거 싹 다 간주공급으로 봅니다. 그런데 기억 보세요. 무슨 뭐 작업복, 작업모, 일하려고 쓰는 작업화 이런 거 쓰는 거는 아니죠. 그리고 직장 연예나 직장 문화와 관련된 재화, 뭐 공연 같은 것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직원한테 그래도 좀 약간 한 명당 한 10만 원 정도 선물 줄 수 있잖아요. 1년에. 그렇죠? 그래서 사용인 한 명당, 직원 한 명당 1년에 10만 원 정도를 한도로 해서는 경조사 때 선물을 준다거나 명절 때 선물을 준다거나 생일이라서 케이크 사준다거나 이런 것까지는 간주 공급을 안 보겠다. 너무 그러면 팍팍하잖아. 이해되시겠죠? 그런 내용까지 디테일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사업장 증여봅니다. 얘는 내가 에어컨 하는 사장님이야. 우리 창고에 에어컨이 있죠? 자, 거래처 사장님이 오시더니 너무 더워. 우리 에어컨 바꿀 때가 됐는데 막 이러는 거야. 그러면 우리 사장님이 에어컨 좀 바꿔드려야 되겠네요. 이러면서 우리 창고에 있는 에어컨을 떼다가 사장님 집에다가 달아줬단 말이지. 우리 거래처 사장님 집에다가. 이랬을 때 그 사장님이 마트 가갖고 샀으면 부가세를 냈겠죠. 근데 우리 창고에 있는 걸 그냥 갖고 갔어. 부가세 냈어요, 안 냈어요? 안 냈지. 그게 사업상 증여입니다. 자, 교재 보세요.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것을 사업상 증여라고 합니다. 그런데 증여되는 재화가 주된 거래 재화의 공급대가에 포함되는 거. 다시 얘기해서 이거 뭐였어요? 주된 거래에 부수되는 재화. 맞죠? 이런 거는 사업상 증여를 안 본다는 얘기고요. 자, 견본품도 안 봅니다. 니은의 견본품 이런 것도 안 보고요. 리을에 뭐 쿠폰으로 지급한 재화 이런 건 안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박스에 있는 거 한번 볼게요. 일단은 만약에 내가 에어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에어컨을 내가 되게 잘 팔아요. 그럼 이제 우리한테 에어컨을 공급하는 LG전자에서 내가 에어컨 되게 잘 판다고 장려금을 주거든요. 판매 장려금 같은 거. 장려금을 주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에어컨을 잘 팔아서 매출한 것만큼 일정 비율로 돈으로 주거나 내가 에어컨을 잘 팔아서 에어컨을 10대를 더 주거나 이렇단 말이지. 자, 돈으로 주는 거는 판매 장려금. 물건으로 주는 거는 판매 장려금품, 판매 장려금품 똑같아요. 판매 장려금은 돈으로 주는 거, 판매 장려품은 물건으로 주는 거. 자, 돈으로 주는 건 다음에 얘기할 거예요. 일단 남겨놓고 물건으로 주는 거 사업상 증여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판매 장려품, 거기 동그라미 박스 안에 보세요. 금전으로 지급하는 거는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으면 이건 나중에 공부할 거고요.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재화로 공급하는 거. 다시 얘기해서 판매 장려품은 사업상 증여입니다. 기증품,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기 때문에 재화의 공급이 아닙니다. 장려금품은 재화의 공급입니다. 기증품이라는 거는 마트 가갖고 제가 커피를 사려고 그러면 옆에 텀블러 붙어 있는 거 있죠.
제가 화장품 샀는데 샘플 주는 거 있죠. 그런 게 다 기증품이에요. 이런 건 재화의 공급 아니다라고 보는 거고 경품 간주 공급으로 봅니다. 내가 어디 가서 당첨돼서 경품 받았어. 전부 다 간주 공급이에요. 자, 폐업 시 잔존제화 갈게요. 내가 폐업을 했습니다. 사업을 하려고 물건을 사다가 매입세 공제까지 받았는데 사업이 잘 안 돼갖고 폐업을 한 거야. 그러면 실질적으로 매입세 공제 받은 게 최종적으로 매출세액으로 일으키지 못했죠. 부가가치를 일으키지 못했죠. 그래서 폐업하는 시점에 남아있는 재고를 몽땅 폐업하는 사업자가 개인이 사간 걸로 취급하는 거야. 되게 좀 슬프죠. 슬프죠. 그래서 폐업하는 사람들은 남아있는 재고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다 토해내고 폐업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읽어볼게요. 자, 폐업할 때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되는 그 폐업을 할 때에 자기 생산 취득한 재화 중 남아있는 재화를 폐업 시 잔존 재화라고 하는데요. 세 줄 내려와 보세요. 폐업 시점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서 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총 4가지의 간주 공급 사례를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거 문제 아주 잘 나오고요. 사실은 부가세는요, 여러분 단원이 지금 13개잖아요. 그 이제 부가세 문제가 나오면 10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단원마다 무조건 한두 문제는 나온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단원 내용들을 잘 숙지를 하셔야 되는데 그중에 사실은 나올 만한 포인트 되는 건 제가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번에는 이겁니다. 이거 구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제가 아까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할 때 뭐가 과세 대상이냐 중요하고, 두 번째, 그럼 공급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이냐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얘네의 공급 시기 한번 생각을 해볼 거거든요. 자, 공급 시기. 생각을 해보세요. 언제를 공급 시기로 볼 것이냐. 사실은 실질 공급 같은 경우에는 재화를 인도하는 때가 공급 시기예요. 물건이 넘어갔잖아. 그러면 그때를 공급하는 때로 보면 돼. 근데 얘네는 지금 실제 애매하잖아. 그쵸? 공급이 아닌데 공급으로 보는 거잖아요. 언제로 볼 것이냐.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얘네들은요. 자, 지금 470페이지 하는 겁니다. 전부 다 뭐라고 돼 있어요? 개인적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 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 좀 지울게. 이거 지우고 싶지 않아서 칸을 이렇게 남겨놨는데 이거 지울 수밖에 없게 돼서 좀 슬프네. 에이, 지워버려야 되겠다. 좀 슬프네요. 자, 공급 시기. 전부 사용, 소비하는 때입니다. 실제로 증여를 한 때, 실제로 사업상 증여한 때, 실제로 자기가 쓴 때, 실제로 자가 공급한 때를 얘기해요. 그런데 폐업 시는 언제일까요? 폐업 일을 얘기합니다. 폐업 일을 얘기해요. 그리고 직매장 반출만 또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얘는 언제일까? 반출하는 때. 그러니까 다른 데로 반출하는 때 이렇게 보시면 되죠. 밑에 보세요. 공급가액. 그럼 도대체 이거 금액은 어떻게 볼 거냐? 사실 그냥 준 거잖아. 에어컨 그냥 준 거잖아. 근데 에어컨 그냥 준 거 금액을 어떻게 산정할 거냐? 그 얘기거든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전부 다 시가로 봅니다. 시가. 자, 과감하게 지우고 시가로 봅니다. 공급 시기 그리고 공급 가액 이야기했어요. 공급 가액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공급 가액에다가 더하기 부가세를 붙인 게 공급 대가라 그랬죠. 여러분들이 용어가 헷갈리기 때문에 제가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요때 요 공급 가액, 부가세가 붙기 전에 요 금액을 뭘로 볼 거냐? 전부 시가로 봅니다. 시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에어컨을 내가 원가로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바깥에서 샀을 때 얼마였을까를 가정해서 그 시가로 부가세를 매기겠다는 거지. 됐죠? 그런데 독특한 게 뭐가 있어요? 직매장 반출은 뭘로 본다?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왜냐면 어차피 내 사업장에서 내 사업장으로 가는 거니까 취득가액으로 본다. 그거고요. 하나만 더 합니다. 자, 얘가 어쨌든 간주 공급이니까 공급이 일어났다라고 치는 거잖아요. 공급이 일어났다고 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우리 집에 에어컨 갖고 가면서 세금계산서 누구한테 발행해? 사장님한테 에어컨 공짜로 주면서 누구한테 세금계산서 발행해요? 폐업했는데 누구한테 세금계산서 발행해? 그죠? 사실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어요. 하지만 직매장 반출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진주에서 부산으로 물건 넘길 때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된다 그랬죠. 얘는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돼. 발급해야 돼요. 자, 제가 지금 간주 공급에 대해서 사례 설명드렸고 공급 시기하고 공급 가액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까지 나눠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대부분 다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근데 혼자서만 좀 튀는 애가 누구야? 얘죠. 직매장 반출. 얘만 혼자 좀 튀지. 그래서 뭐다? 얘만 잘 나와요. 얘만 구분 잘 하시면 돼. 문제 푸실 때.
이해되시죠? 그렇게 하시는 거 이런 거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보시고 하나만 지난주로 넘어갈게요. 지난 시간으로 넘어갈게요. 지난 시간. 교재 여러분. 자, 458페이지 와보세요. 458페이지 직매장 하치장 보면 제가 살짝 띵겨 넘어갔어요.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니까. 지난 시간에는 읽어볼게요. 이제 이해돼요. 자, 직매장 하치장 두 번째 줄 끝에 보세요. 또한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취득한 재화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직매장에 반출하는 것은 뭘로 본다?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한다. 이게 간주 공급이에요. 직매장 반출, 간주 공급. 그죠? 그래서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니까 부가세가 어떻게 된다? 과세된다. 다만 사업자 단위 과세자로 적용받는 과세기간이나 주사업장 총괄납부 적용받는 과세기간에 직매장으로 반출하는 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해되죠? 이해되죠? 넘어가 보세요. 너무 이해되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 제가 지금 띵겨 넘어왔던 거 하나 더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오세요. 470페이지로. 됐습니다. 자, 가운데 위탁자 지위 이전에 대한 재화 공급의 특례는요. 이 신탁과 관련된 거 요건 일단 제외합니다. 요건 크게 중요하지가 않고 넘어갈게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거래. 지금 제가 재화의 공급, 실질 공급, 간주 공급 설명드렸고 이번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사실은 공급한 것 같은데 공급으로 안 보겠다는 얘기죠. 자, 첫 번째 담보 제공입니다. 담보 제공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그 아파트에 지금 그 은행에 담보 걸렸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아파트를 살 때 대출을 일으켜가지고 그 대출에 대한 담보로 은행이 내 등기에다가 이렇게 설정해 놓은 거죠. 담보권을 설정해 놓은 거죠. 요게 은행이 나한테 아파트 사간 거예요? 재화 공급된 거야? 아니죠. 그래서 담보를 설정한 거는 재화 공급이 아닙니다. 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다? 부가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과세 아니란 얘기야. 여기는 과세 아닙니다. 신탁재산 소유권이자 신탁재산 마찬가지로 내가 그냥 신탁재산을 제가 대신 맡아드릴게요. 위탁자한테 부동산을 대신 맡아서 내가 신탁재산을 운용해드릴게요 하고 위탁자가 신탁재산한테 명의를 잠깐 바꿔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실제 공급이에요? 실제 신탁자한테 위탁자가 판 게 아니잖아. 이런 거 공급 아니다. 사업의 양도갑니다. 자, 사업을 양도할 수 있는데 사업을 내가 하던 사업을요. 양도인이 어떤 사람에게 얘를 이제 양수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업을 물려받는 사람이니까 양도인이 양수인한테 사업을 공급해요. 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사업을 양도합니다. 내가 하던 사업을 양도해요. 포괄적으로 양도합니다. 포괄적으로 모든 것을 전적으로 쪼개가지고 이만큼만 줄게 이게 아니라 완전 다 퐁당 싹 다 이렇게 이제 포괄적으로 공급할 때 양도인이 사업을 양도하면 양수인 양도인한테 뭘 줘야 돼요? 대금을 줘야죠. 양도 대금. 양도 대금을 줄 때 얘도 부가가치세가 붙어요. 공급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붙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양도인은 어차피 부가세를 내야 돼요. 그리고 얘는 이 사업을 안 하겠죠? 부가세를 내. 그럼 세무서는 양수인이 부가세 신고하면 얘를 그대로 어떻게 해야 돼? 공제 환급해줘야 돼요. 세무서 입장에서는 어차피 포괄적 사업 양도에 대해서는 얘도 사업자고 얘도 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세 냈다가 그대로 돌려받는 일에 대해서 그냥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과세 실익이 없다고 보는 거지. 받았다가 돌려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포괄적 사업은 원래 공급이 맞지만 그냥 과세 편의상 공급으로 안 보겠다. 부가세를 안 붙여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게 사업의 양도에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하는 이유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부가세법상 인정되는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인 경우에만 그래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인정되는 포괄적 사업 양도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 거야. 아리까리한 거죠. 자, 만약에 포괄적 양도로 인정을 받으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도 안 내도 되고 세금 계산서도 발급도 안 해도 돼요. 그런데 혹시나 인정받지 않는 포괄적 사업 양도가 아니면 당연히 부가세도 내야 되고요. 세금 계산서도 발급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문제가 생기죠. 문제가 커져요. 이거 막 안 내면 가산세 붙고 이러니까. 그래서 잘 모르겠을 때는 양수인이 그냥 여기서 부가가치세를 대리해서 납부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포괄 납부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부가세 대리 납부로 해서 그냥 부가세 일단 납부하고 요걸 그냥 내가 다시 공제받으면 되니까 너는 빠지고 내가 그냥 대리 납부할게. 원래는 얘가 부가세 내야 되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교재 보세요. 471페이지. 자,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야. 다만 사업을 양수받은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자기가 그냥 내겠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 그냥 공급으로 보겠다. 왜냐면 어차피 냈으니까 돌려받더라도. 됐죠? 자, 포괄적 사업의 양도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을 말해요. 그럴 때만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맨 아랫줄에 불필요한 자금 부담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예요. 자, 그래서 표로 정리를 해봅시다. 원래 재화의 공급이 아니야. 그래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없어. 세금계산서 없으니까 매입세 공제 안 받아. 됐죠? 자, 밑에 그런데 양수자가 대리납부를 했어? 양수자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했어? 그러면 그냥 재화의 공급으로 보자. 그러면 세금계산서도 그냥 받자. 그럼 대리납부 했으니까 매입세 공제 해주자. 그 흐름이에요. 자, 그 흐름이다. 어려운 거 아니다. 자, 조세, 물납. 세금을 내야 되는데 현금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속을 받을 때 현금을 많이 받지 않고 부동산을 막 많이 받은 경우에는 막상 현금을 내려고 그러면 현금이 없어. 그렇다고 막 부동산을 팔리지도 않아. 그럴 때는 그 부동산을 물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부동산으로 세금을 내려고 물납을 했는데 재화의 이동이니까 너 부가세 내라. 이러면 지금 완전 국가가 양아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는 안 한다는 거지. 그래서 물납은 재화의 공급으로 안 본다. 그리고 특정한 법률에 따른 공매, 경매, 수용. 그러니까 공매, 경매, 수용은 재화의 공급이에요. 하지만 특정한 법률에 따른 거는 재화의 공급으로 안 본다라고까지만 이해하세요. 그리고 자기의 과세 사업을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는 원래 허용이 돼요. 내가 물건을 사다가 내가 내 사업을 위해서 사용을 해서 그걸로 또 매출을 일으키는 거니까 원래 허용이 되지만 아까 얘기했던 이거 세 가지는 얘 세 가지는 당연히 간주공급으로 봐야 되는 거고요. 그쵸? 이거 말고 무슨 1, 2, 3, 4, 5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이건 뭐냐면 내가 매출을 창출하기 위해서 소비하고 반출하고 무슨 연구비로 쓰고 수선비로 쓰고 광고 선전하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사실상 자가공급으로 막 간주공급하고 이러지 않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 사업으로 썼으니까. 내 사업으로 쓴 건 다 부가가치에 녹아갖고 내가 매출세액 일어날 거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세 개만 기억을 잘 하시고 요건 찬찬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용역의 공급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재화 공급 끝났고요. 용역의 공급은 어려운 거 없습니다. 쭉 읽으면서 갈게요. 자, 472페이지 동그라미 1번에 건설업은 용역의 공급이죠. 건설자재의 일부나 전부나 다 부담하더라도 건설업 자체가 용역의 공급입니다. 동그라미 2번. 아까 자재를 일부라도 부담하면 재화의 공급이라 그랬어요. 하지만 그냥 가공만 하면 아무것도 부담하지 않고 가공만 하면 용역의 공급이라 그랬습니다. 자, 읽어보시면 되고 우리가 재화의 자가 공급은 간주 공급으로 봤죠. 근데 용역의 자가 공급은 없습니다. 공급으로 보지 않아요. 자, 용역의 자가 공급이라는 게 음식점에서 우리 일하는 사람들한테 공짜로 밥을 먹이는 거. 왜냐 음식점업은 용역의 제공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짜로 밥 먹이는 거 거기다가 부가세 붙이지 않겠다는 얘기야. 그리고 뭐 헤어샵이야. 우리 스태프들한테 공짜로 머리 해주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용역의 자가 공급이지만 이런 것들에다가 부가세를 붙이지 않겠다.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고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 자, 용역의 무상 공급. 자, 여기 보면 사업상 증여, 개인적 공급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무상 공급이잖아요. 근데 재화일 때는 이런 거 전부 다 간주 공급에 해당이 됐어요. 그런데 용역의 무상 공급은 얘도 공급으로 안 봅니다. 왜냐하면 용역이 얼마인지를 측정하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용역의 무상 공급도 없고요. 용역의 자간 공급도 없습니다. 저런 거 없어요. 용역에는. 맨 밑에 줄에.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부동산 임대 용역을 하는 경우 단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부동산 임대를 공짜로 해주는 경우 용역을 무상으로 하는 경우 얘는 공급으로 봅니다. 우리 지금 요새 취업이 막 안 되고 이러고 막 아들이 힘들고 이러니까 아빠가 야 너 그냥 아빠 저기 1층에 상가 있는데 거기다가 너 카페 하나 차려갖고 해라 그냥 창업을 해라 이랬어요. 그럼 아빠가 아들한테 임대료를 받을까 안 받을까? 물론 받아야 되겠지 우리 아빠는. 하지만 만약에 안 받았다. 공짜로 그냥 해라. 사업을 해라. 그랬을 때 어떻게 한다? 용역의 무상 공급으로 봐가지고 과세하겠다는 겁니다. 시가대로.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게 사례로 같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쟁용. 당연히 이건 뭐 아니죠. 용역 공급 아니죠. 재화의 수입가입니다. 자, 재화의 수입은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재화의 수입은 두 가지 종류로 조금 보셔야 되는데 제가 항상 이제 이렇게 그려드린다고 했으니까 이 포맷을 잘 기억을 하세요. 제가 저번에 뭐 사왔지? 카메라 사왔나요? 자, 카메라가 국내에 이렇게 수입해서 들어오는 거. 요거 수입입니다. 재화의 수입. 카메라가 수입해서 들어오는 거. 요거 재화의 수입이고요. 자, 그 재화의 수입 의 보세요.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물품. 이거 수입이죠. 자,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지금 수출을 하려고 배에다가 있잖아. 물건을 실었어, 이렇게. 자, 배에다가 물건을 이렇게 실은 걸 뭐라 그러냐면 선적이라 그럽니다. 수출하려고 선적을 한 거예요. 선적을 했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얘가 다시 내렸어. 다시 내려왔어요. 뭐 계약이 해제됐거나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선적이 완료되었는데 다시 반입되는 것도 수입이에요. 이렇게 되는 것도 수입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같이 좀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쭉 읽어보시면은 이제 보세구역 얘기도 나오는데 그 세 번째 줄 아래에 반면 수출 신고를 했는데 선적은 안 돼서 배에는 안 탔어요. 배에는 안 탔고 잠깐 보세구역에 있어요. 요거는 수입이 아닙니다. 배에 안 탔으니까. 배에 탄 게 중요해요. 배에 탄 게. 됐습니다. 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 납부 세관장이 한다. 됐고요. 위탁매매 대리인에 의한 매매도 요것도 여러분 이거는 신탁하고는 다릅니다. 내가 이제 물건을 파는 사람인데 물건을 내가 직접 팔자니까 좀 힘들어가지고 누군가한테 좀 팔아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요걸 이제 위탁 매매라고 하는데 위탁자가요. 수탁자한테 요거 제가 계속 얘기하는 그 신탁하고 다른 얘기예요. 이거는 이제 물건을 판다 이런 경우로 보세요. 위탁자가 수탁자한테 내 물건 좀 팔아줘 하는 거죠. 그럼 수탁자가 최종 소비자한테 물건을 팔았습니다. 이렇게 물건을 팔았을 때 사실은 누구 물건을 판 거예요? 얘 물건을 판 거죠. 그러니까 얘가 직접 소비자한테 판 것처럼 사실은 위탁자가 직접 공급한 걸로 본다 이겁니다. 수탁자는 대리해 준 것 뿐이니까. 아시겠죠?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인 거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지금 과세 대상 거래를 쭉 정리했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간주공급 구분하시는 거예요. 간주공급에서 포인트 많죠? 직매장 반출 이런 것들 잘 정리하시고요. 연습 문제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연습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 1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자, 이 동그라미 1번 사업을 폐지한 때의 잔존재화. 사업을 폐지한 때의 잔존재화. 간주공급이네. 사업을 위해 대가를 받지 않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견본품. 우리가 견본품은 사업상 증여를 안 본다 그랬죠. 교환 계약에 의해서 인도한 재화 당연히 실질 공급이죠. 현금 판매하는 것으로서 구입 시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한 재화. 여러분 이런 걸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해당되지 않는 거 일단 견본품입니다. 일단 현금 판매를 했다라는 얘기는 실질 공급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판매를 했잖아요. 공급이 일어났어요. 공급이 일어났으면 매입세 공제를 받았건 안 받았건 지금 판단할 게 아닙니다. 내가 매입세 공제를 안 받고 팔았건 매입세 공제를 받고 팔았건 실질 공급은 무조건 부가세 과세예요. 그런데 간주 공급은 매입세 공제 받았는데 너 먹튀했어? 그럴 때만 간주 공급이에요. 매입세 공제를 안 받았으면 어차피 먹튀를 한 게 아니잖아. 그래서 간주 공급을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2번. 다음 중 간주 공급에 관한 설명입니다.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면세 전용의 경우에 해당 재화를 사용한 때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된다. 우리 간주 공급에서 세금 계산서 발급해야 하는 거 뭐만 있었어요? 그래서 직매장 반출밖에 없었잖아요. 2번 개인적 공급의 공급 시기는 당해 용도에 사용한 때이며 폐업 시 잔존재화의 간주 공급 시기는 폐업일이 된다. 사업을 위하여 무상으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양도 견본품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죠? 자,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가 직매장 반출을 했을 때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원래 직매장 반출은 재화의 공급. 그런데 주사업장 총괄 납부면 재화의 공급으로 안 봄. 그런데 걔가 세금 계산서를 끊었으면 아유 그냥 재화의 공급으로 봄. 맞는 얘기죠. 자, 1번이 올바르지 않죠? 세금 계산서 발급하지 않습니다. 자, 3번. 재화와의 용역의 수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수출 신고한 재화로서 선적되지 않은 것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건 수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아까 얘기했죠? 선적이 중요하다고. 재화의 수입에 대한 납세 의무자가 재화의 수입에 대한 관세법에 따라 관사를 세관장에 신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수입에 대한 부가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해야 된다. 맞습니다. 세관장이 다 하는 거예요. 자, 수출 신고를 마치고 선적이 완료됐어. 다시 반입을 해. 수입입니다.
수입하는 재화에 대해서 당해 수입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 과세되지 않는다. 이런 거 반복적으로 나온다 그랬어요. 사업자 여부 불문하고 4번 갑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것은 자 물납은 과세 제외라 그랬고요. 아들에게 공짜로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 대상이죠. 타인에게 무상으로 청소 용역, 무상 용역, 자가 용역 공급, 무상 용역 공급 전부 다 뭐예요? 과세 안 한다 그랬어요. 고용 과세 아닙니다. 5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 잘못된 것. 매입세 공제를 받았습니다. 매입세 공제를 다 받았어요.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를 적용받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된 생산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 목적 타사업장에 발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이것도 여러분 찬찬히 읽어보세요. 사업자 단위를 적용받는 사업자가 직매장 반출하는 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죠. 그런데 얘가 세금 계산서를 끊었으면 그러자 이렇게 가는 거라고. 주사업장 총괄 납부인 경우에는 자 사업자 이거 그러니까 틀린 겁니다. 사업자가 자기 생산 취득한 재화를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유지를 위해서 썼어요. 재화의 공급으로 보죠. 자가 공급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유지를 위한 거 자가 공급입니다. 사업자가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개인적 목적으로 이거 뭐예요? 개인적 사용 요거 간주 공급 보죠. 사업자가 자기 생산 취득 재화를 자기의 부가가세 면세 사업을 위해서 면세 전용 공급으로 보죠. 자가 공급 보죠. 몇 번? 1번. 6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되지 않는 것은 간주 공급이 아닌 것은 자 총괄납부 신청했어요. 재화를 반출했어요. 이건 재화의 공급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요런 거 잘 보라고. 요거 아니라고. 자 직매장 반출은 재화의 공급. 근데 총괄납부나 사업자 단위 과세자가 반출하는 건 재화의 공급 아님. 근데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가 세금 계산서 끊었으면 아이고 그냥 재화의 공급으로 봄 이렇게라고. 자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해서 생산 취득한 재화를 면세를 위해 직접 사용 소비하는 거 면세 전용. 생산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 불특정 다수 사업상 증여. 생산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사용이 개인적 그쵸? 개인적 사용 됐죠? 전부 다 7번 문제. 다음 중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은 회사 창립 기념품으로 시가 20만 원 이런 거 디테일 잘 보셔야 돼요. 얼마였어요? 1년에 10만 원이었죠. 자, 사업자가 구입 시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한 재화를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거. 요렇게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하면요. 주건, 말건, 팔건, 쓰건 아무 상관 안 합니다. 아시겠죠? 얘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고객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당연히 사업을 폐지할 경우 사업 폐지의 잔존재화 그죠? 20만 원이니까 얘는 과세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었고 8번 갑니다. 다음 중 간주 공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가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시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이제 됐죠. 눈에 들어오죠. 이런 문장밖에 안 나와요. 이런 게 눈에 들어오셔야 돼요. 맞고요. 개인적 공급의 공급 시기는 당해 용도에 사용한 때고요. 폐업 시 잔존재화는 폐업일이고요. 무상으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할 때는 사업장 증여에 해당하지 않아요. 견본품은. 자가 공급은 해당 재화를 사용하는 때 세금 계산을 발급할 수가 없죠. 누구한테 할 건데. 그죠? 9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해서 인도, 양도하는 것이다. 맞고. 위탁, 대리인에 대한 매매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본다. 맞죠? 그리고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맞는 얘기, 둘 다 맞는 얘기예요. 자, 3번.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 부동산 및 부동산 권리를 제공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잘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저당권 설정이나 양도담보하는 거 이게 실질적인 공급이 아니라 그랬죠. 얘는 아니에요. 공급에서 제외하는 걸로 본다 그랬잖아요. 3번이 잘못됐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아서 매입세액을 공제를 못 받았어. 요거 주의해요. 매입세 공제를 못 받았으면은 지금 간주 공급 따질 이유가 없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다. 맞는 얘기입니다. 자, 됐어요. 제가 지금 얘기한 거는 여러분 뭐였냐면 재화의 공급 대상,
그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뭔가를 얘기해 드렸어요. 그래서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그리고 재화의 수입 설명을 하면서 특별히 재화의 공급에서 간주 공급에 대해서 우리가 잘 공부를 하고 정리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도대체 언제를 공급 시기로 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477페이지 보세요. 아까 제가 이제 주인공 그려드렸죠.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한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데 그 공급 시기가 언제냐? 도대체 언제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하고 여러분, 공급받는 자가 대금을 지급하는 때하고 다를 수 있어요. 맞죠? 내가 물건은 사왔는데 돈은 나중에 줄 수 있다고. 이해되세요? 물건은 사왔는데 돈은 나중에 주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도대체 언제를 그러면 볼 것이냐. 그렇게 한번 가볍게 생각을 해보세요. 재화의 공급 시기의 의미는요. 두 번째 줄 보세요. 해당 과세 기간을 결정하기 위한 시간적 기준입니다. 얘는 시간적 기준이에요. 그리고 부가가치세 절차상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공급 시기는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시기예요. 공급 시기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시기, 그리고 세금 계산서의 작성 일자를 기재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과세 기간을 결정해요. 1기에 신고할 거냐, 2기에 신고할 거냐를 결정하게 되겠죠. 날짜가 언제인지에 따라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일반적으로는요. 재화가 인도되는 때, 만약에 부동산 같은 거다, 그럼 부동산 떼 갖고 인도할 수는 없으니까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이게 일반적인 겁니다. 됐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일반적이지 않은 거. 도대체 무엇이 일반적이지 않은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거래 형태별 공급 시기. 첫 번째, 현금으로 팔거나 외상으로 팔거나, 옆에 하나 더 적어 놓으세요. 할부 판매하거나. 현금 판매, 외상 판매, 할부 판매. 이거는 전부 다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입니다. 단기 할부라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장기 할부인 경우, 자, 장기 할부인 경우는 단기 할부하고 달라요. 단기 할부는 여러분 우리 핸드폰 살 때 생각해봐요. 내가 핸드폰 갖고 와서 이거 2년 동안 대금 납부하죠. 맞죠? 핸드폰 요금에 포함해가지고 그게 장기 할부예요. 이게 기간이요. 1년 이상 할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기준이 이겁니다. 할부는 할부인데 1년 이상 할부로 가는 거는 장기 할부고 1년이 안 되는 애는 단기 할부예요. 그래서 이게 나누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단기 할부로 가면은 인도하면 그때가 공급 시기입니다. 장기 할부로 가면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 시기예요. 아시겠죠? 자, 이거를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장기 할부는 이겁니다. 자, 핸드폰 인도됐어요. 핸드폰 내 손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맨날 5만 원씩 매달 내요. 5만 원씩 2년 동안. 5만 원씩 2년 동안 내요. 그러면 각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는 뭐냐면 약속된 날짜에 약속된 금액이 공급 시기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장기 할부인 경우에는 각각이 전부 다 공급 시기야. 근데 단기 할부다. 세 번만 나눠 받기로 했다. 핸드폰을 인도는 받았는데 세 번만 6개월에 쌈박하게 딱 인도받기로 했다. 그러면 얘는 요때가 공급 시기가 되는 거예요. 100만 원에 샀다 그러면 요때 100만 원 인식을 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얘는 이렇게 5만 원씩 인식을 다 하는 거고. 요 차이예요. 자, 그리고 넘어갑니다. 자, 요번에는 반환, 동의, 기타 조건부 판매가 있어요. 요런 애들은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돼서 판매가 확정되는 때예요. 예를 들어서 이러한 조건이 만족되었다. 그러면 판매합니다. 아니면 며칠까지 결정해 주세요. 그 시간이 지나면 판매한 걸로 보겠습니다. 이런 게 기한부 판매거든요. 그랬을 때는 그런 조건이 성취되면 판매된 거죠. 공급 시기죠. 자, 완성도 기준 지급, 중간 지급 조건부 요거 같이 볼게요. 자, 일단은 완성도 기준 지급 판매는 요겁니다. 이런 거 이제 건설 공사할 때 많이 이렇게 되는데 X1년, X2년에 예를 들어 공사가 40% 진행됐다. X2년에 60% 진행됐다. 10억짜리 공사다. 그럼 어떻게 돼요? X1년에는 4억을 잡고 X2년에는 6억을 잡죠. 이런 식으로 완성도, 다시 얘기해서 진행률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하는 거. 부가가치세도 마찬가지로 얘도 각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예를 들어 4억을 받기로 했다 요때, 6억을 받기로 했다 진행률에 따라서, 그러면 요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 시기가 된다 그 얘기고요. 중간 지급 조건부 판매는 뭐냐면, 여러분 이제 분양받으면 이런 거 아실 수가 있어요. 내가 부동산을 샀는데 계약금을 지급했어요.
그리고 중도금도 지급하죠. 중도금 뭐 1차, 2차, 2차 지급하다가 마지막에 잔금까지 지급을 하잖아요. 요때 요렇게 2회 이상으로 나눠가지고 지급을 하면서 6개월 이상 3회 이상 나눠서 지급하는 거. 요게 이제 중간지급 조건부 판매예요. 얘도 계약에 따라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입니다. 얘네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했기 때문에 계약서상에 받기로 한 날짜가 중요해요. 만약에 계약서상에 받기로 한 날짜에 돈을 못 줬다? 상관없어요. 계약서 날짜가 중요해요. 약정된 날짜가 중요합니다. 약정일이 중요해요. 약정일. 아시겠죠? 계약서상 약정일. 그것 따라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 자, 차이점. 장기 할부는요. 일단 물건 받고 돈 나눠내요. 완성 기준은요. 돈 주고 이때 인도 완성돼요. 중간 지급은요. 계약금, 중도금 짱 내고 잔금까지 줘야 이때 인도가 됩니다. 인도 시점 다르죠? 그래서 만약에 돈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 시기가 인도가 된 때보다 더 늦어졌어. 그러면 아무리 늦어도 얘보다 더 늦을 수는 없어요. 인도 된 때보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그 공급 시기가 발생하다 이렇게 땡겨서 공급 시기로 봐야 됩니다. 인도된 때로. 그런 내용들이 478페이지, 479페이지에 나눠서 있고요.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을 거고 한 개 더 계속적 공급이라는 게 있죠. 계속적 공급도 마찬가지 추가로. 계속 전기 같은 거, 통신비 같은 거. 이런 거는 끊을 수가 없잖아. 이렇게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애들은 계속적으로 해서 돈을 내기로 한 그 납부 기간이 그냥 공급 시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간주 공급 시기 제가 보여드렸어요. 아까. 전부 다 재화를 사용, 소비하는 때고 증여는 증여하는 때고 폐업은 폐업일 때고 판매 목적 타사업자 반출은 반출하는 때고 480페이지. 자,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 근데 폐업일 이후에 공급 시기가 도래. 그러면 폐업일을 넘을 수 없어요. 폐업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 자, 무인 판매기는 현금 꺼내는 때. 자, 수출 재화. 자, 여러분. 그 수출 재화는 영세율 할 때 다음 시간에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지금은 들어만 봅시다. 수출은요, 두 가지 종류의 수출이 있어요. 직수출. 그리고 간접 수출. 자, 직수출은 외국으로 내가 바로 수출하는 거예요. 외국으로 바로 수출하는 거니까 얘는 선적일입니다. 공급 시기가. 배에 태운 때예요. 간접 수출은 내가 외국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다른 사업자를 통해서 내가 팔아서 얘가 수출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업자한테 공급한 때죠. 얘는 그래서 인도일입니다. 기준이. 아시겠죠? 그렇게만 수출제야 읽어보시고 나머지 구체적으로 표에 있는 거는 다음 시간 488페이지에서 보충 설명 들어갑니다. 지금은 이해 못하세요. 영세율에서 설명 같이 드립니다. 자, 위탁 판매. 아까 제가 그림 그려드렸죠. 위탁자가 수탁자한테 물건을 팔아. 그러면 그렇게 수탁자가 공급하는 시기에 위탁자가 공급한 걸로 본다. 마찬가지입니다. 위탁자가 납세 의무자로 본다. 그거랑 다 마찬가지예요. 용역의 공급 시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용역의 공급 시기도 기본적으로 용무나 서비스가 제공되거나 권리가 사용되는 때고요. 일반적으로는 서비스가 완료되는 때, 영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 시기입니다. 그리고 용역도 이런 경우로 공급할 수 있거든요. 용역을 장기 할부나 완성도나 중간 지급으로 공급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용역도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동일한 얘기예요. 넘어가 보세요. 자, 근데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그러면 용역은 일단은 영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런 다음에 공급 가액이 확정돼야 돼요. 돈을 얼마 받을지 공급 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 시기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일은 다 해줬는데 얼마를 받아야 될지 결정이 안 된 경우가 있어요. 컨설팅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제 가액이 확정되는 때 그때를 이제 공급 시기로 보는 거죠. 사실상. 자, 부동산 임대 용역도 대표적인 용역의 공급이죠. 부동산 임대 용역의 공급 시기는 어떻게 볼 거냐. 요것도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 부동산 임대를 하면 받을 수 있는 돈의 종류가 뭐예요? 그치, 월세 받아야죠. 그죠? 또 전세 보증금 같이 이렇게 받을 수 있겠죠? 월세하고 보증금을 사실 받는데 월세는 이제 받을 때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보증금은 내가 나중에 돌려줘야 되잖아요. 나중에 돌려줘야 되는데 이게 공급인가? 얘는 간주임대료라 그래가지고 간주임대료 개념을 들어보세요. 보증금의 경우에는 내가 보증금을 받아서 은행에다가 입금해 놓으면 은행에서 뭐가 발생해요? 이자가 발생해죠. 그러니까 사실은 임대보증금을 받아서 은행에 넣어둔 그 이자 상당액만큼은 너 임대수익으로 봐라 이겁니다. 야, 치밀하죠. 그죠? 그래서 얘도 사실은 임대료는 아닌데
임대료로 간주하겠다. 그래서 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를 계산해서 부가가치세로 과세합니다. 요거 두 개 합한 걸 과세해요. 과세예요. 그러면 얘는 누가 나한테 돈 주는 게 아니거든요. 월세는 나한테 돈 주는 때가 있잖아요. 계약도 되어 있고. 근데 얘는 내가 나한테 돈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얘의 공급 시기는 뭘로 볼 거냐 이 얘기인데, 자, 1년을 1기, 2기 두 개로 나누죠. 그리고 예정 이렇게 나눈다 그랬죠. 그래서 요런 애는 공급 시기를 언제로 보냐면 예정 신고 종료일. 자, 거기 부동산 임대 용역의 세 번째 줄 보세요. 이 경우 그 공급 시기는 언제다? 예정 신고 기간 또는 과세 기간 종료일 그랬잖아요. 예정 신고 기간 종료일, 그리고 과세 기간 종료일, 예정 신고 기간 종료일, 과세 기간 종료일. 다시 얘기해서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을 얘의 공급 시기로 보겠다 이겁니다. 딱딱딱딱 4번 나눠 가지고. 아시겠죠? 그 얘기예요. 만약에 선불로 받았다. 안분하는 거예요. 선불로 임대료를 줬대. 한 달에 100만 원 줘야 되는데 1년에 1200만 원 다 줬다. 그러면은 3개월씩 나눠갖고 요때를 종료일로 해가지고 안분해서 신고한다. 그 얘기고. 5번 보세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임대도 선불로 받을 수가 있고요. 여러분 헬스장 받으면, 헬스장 다니면 몇 달째 한꺼번에 내죠. 맞죠? 얘도 선불이죠. 그리고 무슨 뭐 특허권이나 이런 거 사용료에 대해서도 선불로 내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선불로 내는 애들 다 안분해서 언제로 본다? 예정 종료일, 확정 종료일, 예정 종료일, 확정 종료일로 본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간주임대료에 대한 설명도 482페이지 가운데 단락에 있거든요. 찬찬히 읽어보시고 제가 설명한 걸로 충분히 이해되셨을 겁니다. 자, 세금계산서는 아래쪽 내려와 볼게요. 재화와 용역의 공급 시기를 작성일로 발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됐죠? 공급 시기가 왜 중요하다? 공급 시기는 세금계산서 작성일, 발급일, 과세기간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재화의 공급 시기 일반적으로는 인도일, 이용 가능일이지만 이러한 특수한 거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공급 시기 관련해가지고 예제 문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예제 478페이지입니다. 자, 478페이지에 있는 예제는 여러분들이 공급 시기를 제대로 잘 이해하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문제예요. 자, 보겠습니다. 정수기를 판매하는 맑은 물입니다. 맑은 물의 일기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자, 예정신고니까 1월에서 3월까지 과세표준 구하고요. 자, 과세표준이 뭐예요? 아직 안 배웠는데요. 그냥 일단 공급 가액이다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다 배울 겁니다. 천천히. 자, 1월에서 3월 예정, 4월에서 6월 확정입니다. 자, 과세표준 매출액이 얼마인가? 그거 찾으라는 얘기예요. 자, 1번. 2월 1일 날요. 정수기 한 대를 10만 원에 현금 판매했다. 언제가 공급 시기예요? 현금 판매 인도한 때가 공급 시기예요. 2월 1일 날 인도했잖아요. 그럼 2월 1일이니까 요때 들어가야지. 자, 3월 4일 정수기 한 대를 30만 원에 할부 판매했대. 근데 5만 원씩 매월 받기로 했대요. 그럼 몇 개월이 이게? 6개월이네. 자, 6개월 할부 판매면 단기죠. 단기 할부 판매는 인도한 때를 공급 시기로 봐야 돼요. 인도한 때가 언제예요? 3월 4일이네. 전체 금액 30만 원에 대해서 3월 4일 날 다 인도해야 돼. 다 인식해야 돼. 다 인식. 단기 할부 판매니까. 자, 근데 3월 7일 보세요. 정수기 한 대를 3월 7일 날 팔았어요. 100만 원에. 근데 얘는 매월 5만 원씩 받기로 했대. 그럼 몇 번 받아야 돼요? 20번. 그럼 20개월이 지나야 돼. 그럼 얘는 뭐야? 장기 할부죠. 장기 할부는 공급 시기를 언제 인식해야 돼요? 약정된 그 날짜.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 각 대가를 3월 7일부터 매월 5만 원씩 받기로 했죠. 그러면 3월에 한 번 받았죠? 4, 5, 6월에 몇 번 받았어요? 3번 받았죠. 요렇게 인식돼야 돼요. 공급 시기가 이런 거 판단하는 겁니다. 과세표준 결정하는 거. 됐죠? 그럼 얘는 45만 원, 15만 원 맞나요? 45만 원, 15만 원 그렇게 478페이지에 정답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연습 문제 좀 볼게요. 여러분 이제 공급 시기는 다 맞물려 있어요. 지금 이제 공급 시기를 저랑 오늘 공부했으면 다음 시간 뭐 영세율 면세 지난 다음에 이제 과세표준 공부할 때 이 공급 시기에 해당하는 과세표준을 찾는 게 사실 관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문제 볼게요. 1번 3일은 11월 10일에 상품을 어떻게?
3개월 할부로 인도했대. 이런 거를 여러분 속으면 안 돼. 이게 지금 문제가 1번부터 쓸데없이 커가지고 괜히 이거 뭐야 어려운 문제 아니야? 막 이러는데 3개월 할부래. 뭐예요? 단기 할부잖아. 단기 할부면은 얘 뭐예요? 인도일이에요. 인도일. 자, 일단 요거 파악하셔야 돼. 판매 대금 12만 원을 아래와 같이 회수하기로 약정했다. 실제 회수액이 다음과 같을 때 2기 확정 신고. 자, 이게 2기 확정 신고니까 10월부터 12월까지죠. 그런데 11월에 팔았다 그랬죠? 얼마를 신고할 것인가? 회수 약정액과 회수액은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는 금액이다. 표가 이렇게 생겨 먹었거든요. 자, 여러분 회수 약정액 이렇게 4만 원씩 받기로 했고 실제 회수는 이렇게 덜 받았어요. 근데 실제 회수는 필요 없죠. 사실 우리한테 중요한 건 회수 약정일이죠. 근데 사실은 회수 약정액도 우리한테 필요 없죠. 왜? 단기 할부라니까? 그냥 12만 원이지. 한꺼번에. 맞죠? 왜? 인도한테 전체 금액 잡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이 문제가 장기 할부 판매다. 1년 이상 받기로 했다. 그렇다 그러면 회수 약정액대로 이렇게 잘랐어야죠. 8만 원만 갔어야지. 그런데 지금 이건 단기 할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분을 잘 하셔야 된다. 어떤 거래인지. 2번 갑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자, 현금 판매, 외상 판매, 인도 이용 가능한 때 맞아요. 조건부 판매,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계되어 판매가 확정된 때 맞아요. 장기 할부 판매,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맞죠? 무인 판매기는 뭐예요?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아니라 저거 뭐라 그랬어요? 현금 꺼내는 때라 그랬죠. 3개입니다. 3개. 3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시기로 옳은 거. 외상 판매 실제 받은 때가 아니고 인도 한 때. 단기 할부 각 대가를 받은 때가 아니고 인도 한 때. 각 대가가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장기 할부여야지.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하는 때 얘가 맞네. 외국 인도 수출 선적일. 자, 수출 다음 시간에 할 건데요. 직수출이 선적일입니다. 간접 수출은 인도하는 때. 외국 인도는 말 그대로 외국에서 인도되는 때야. 아시겠죠? 자, 일단 그렇게 감만 잡읍시다. 4번 갑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잘못된 거 찾으래요. 간주공급은 간주공급 중 개인적 공급은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본다. 폐업 시 잔존재화는 폐업 신고일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 시기는 재화를 인도하는 때다. 자, 요게 간접 수출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음 시간에 알게 됩니다. 간접 수출은 인도하는 때 맞고요. 공급 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각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 시기이다. 자, 폐업 시 언제예요? 폐업일이잖아요. 폐업일. 맞죠? 요게 잘못됐지. 자,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 시간에 아주 중요한 간주 공급 부분하고 공급 시기인 부분 정리했어요. 몇 번씩 복습하셔야 됩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 뒤로 공부하면서 앞으로 이해가 되실 수 있으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일단 강의 쭉쭉쭉쭉 듣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